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매거진의 곽동수입니다. 1974년 8월 15일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이후에 벌써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는 지하철 노선도 9개만 달하고 신분당선, 경의선, 복선, 거기에 공항철도까지 다양한 철도들이 시민에 발휘돼주고 있습니다. 이 지하철이 이제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뛰어넘어서 부동산 시장에도 아주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환승역에 자리하고 있는 곳은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에서 쿼드러플 역세권에 이르기까지 이 부동산 시장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센 경제 매거진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신흥 중심주로 떠오르고 있는 트리플, 쿼드러플 역세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빠르고 실속 있는 더 센 뉴스 시작합니다. 세개 역세권까지 사용할 수 있는 트리플, 4개까지 사용할 수 있는 쿼드러플 역세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윤홍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부동산 시장 아무래도 지하철역과의 접근성, 요즘 이게 교통을 나타내는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볼 때 3개는 넘어서서 이제 4개까지 되는 데가 생겨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3개의 노선 이용이 가능한 트리플 역세권에 이어 심지어 4개의 지하철 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쿼드러플 역세권 아파트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하철 노선 3, 4개가 들어서면 이들 역 인근에는 유동인구가 집중되고 상권이 발달하며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 집값 역시 기존의 단순 역세권과는 차별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올해 중순 개통된 지하철 9호선은 여기 들어서는 지역마다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서울의 부동산 지도가 기존의 강남 중심의 단일화된 구조에서 벗어나 신흥 역세권을 중심으로 좀 다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들도 무엇보다 역세권 지도를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하철이 닿는다, 그럼 굉장히 좋아했고 2개 정도 되면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젠 3개를 넘어서 4개까지라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쿼드러플, 트리플 역세권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더블 역세권을 뛰어넘는 트리플,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은 서울 용산, 마포, 왕십리, 홍대 입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용산의 경우 2012년 경의선 전철이 개통하고요. 신분당선 연장선도 2010년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기존의 1호선 용산역, 4호선 신용산역 등을 합하면 이른바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마포는 지하철 5, 6호선 공동역과 6호선 대흥역이 기존에 이미 있었고요. 네. 경의선 복선전철 공동역이 2012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바로 근처의 용산역 신분당선을 이용하면 분당, 용인, 판교 등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홍대 입구역은 기존에는 2호선만 통과하는 싱글 역세권이었는데요. 네. 공항철도와 경의선이 홍대 입구역을 통과하면 단숨에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왕십리역은 이미 지하철 2, 5호선과 중앙선이 지향하는 교통의 중심지인데요. 2010년 개통 예정인 분당선 연장선이 왕십리역까지 개통되면 더욱더 교통의 요지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용산, 마포, 홍대 입구 그리고 왕십리까지 이게 다 구도심으로 주목받던 지역 아닙니까? 이쪽이 그전에는 하나나 2개 정도 있다가 이렇게 트리플과 쿼드러플로 바뀌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용산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의 경우 교통의 요지답게 용산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즐비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프로젝트로 불리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서 용산역 인근의 상업지구, 미군 부대 이전 후 조성되는 용산민족공원, 지하를 통해 용산 주변과 한강이 연결되는 용산링크, 용산역 일대 재개발, 한남뉴타운, 당국대 부지 개발 등 10손가락이 모자랄 만큼 대규모의 개발 계획이 많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추진될지는 미지수이긴 하지만 앞으로 강남을 넘어설 서울의 중심지로 용산이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용산이 지하철 1, 4호선, 경의선, 신분당선이 모두 개통된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떠오르면 이 같은 대규모 개발 계획과 맞물려서 유동인구가 급증하고 서울의 신흥 중심지가 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네. 달라진 용산 이렇게 하기엔 너무 밋밋해서 용산의 변신이 기대되는데요. 용산 외에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용산 이외의 지역을 보면 마포 같은 경우 광화문과 여의도, 용산 지역과 가까워서 사실상 지금도 도심의 중심지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인근에서는 아현 뉴타운, 북아현 뉴타운, 상암 DMC 등 개발도 활발합니다.
경의선 복선전철과 공항철도 개통에 대한 기대감이 부동산 가격에도 벌써부터 반영되기 시작했지만 개통이 본격화되면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대역 인근에서는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도 관심을 높여야 할 지역입니다. 서울시가 당초 8개로 지정한 균형발전촉진지구 중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는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균촉지구란 것은 단순한 아파트 재개발이 아니라 기존의 구도심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왕십리에서는 이달부터 왕십리 유타운의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모두 3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 단계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총 가구 수가 5천 가구에 달하는 만큼 서울 종로 도심 바로 인근에 대규모의 주거타운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 균형발전 촉진지구, 균촉지구다 이렇게 줄여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상당한 여파를 미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기대감이 높아진데 실제 지하철역이 개통되게 되면 지하철역 개통 효과는 상당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하철 개통의 경우 보통 3단계 과정으로 집값 상승이 이뤄진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시장 분석가들이 말하는 전망입니다. 일단 개통 소식이 들리게 되면 한 차례 집값이 오르고요. 개통 공사 과정에서는 순차적으로 집값이 오르다가 개통이 돼서 효과가 보이기 시작하면 다시 집값이 크게 뛰어오릅니다. 올해 개통된 지하철 9호선의 경우 강서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수억 원씩 아파트 가격이 오른 만큼 부동산 시장에 큰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교통이 편리한 것과 더불어서 주변에 그 편의시설이나 상권 형성이 잘 되기 때문에 인프라가 잘 갖춰지면서 그만큼 높은 그 풍부한 수요를 갖추게 되기 때문에 높은 시세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쿼드러플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그 수도권 전체적으로 그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층이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그 불황기에도 그 두터운 수요층에 따라서 그 시세 하락이 더디고요. 또 호황일 때는 그만큼 시세 상승력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투자처로서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교통의 요지가 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항임에 분명합니다만 자신이 점 찍어놓은 지역에 지하철이 들어오고 그래서 교통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려면 실망감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실수요자분들 어떻게 조언해 주실까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트리플 쿼드러플 역세권 지역은 사실 서울의 신흥 중심지가 될 것은 분명한 지역들입니다. 특히 용산의 경우 앞으로 강남을 대체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으로 떠오르게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곳에 집을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일단 시기를 좀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교통계획과 대규모 개발은 보통 10년을 기본으로 안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장기적인 과제들인데요. 네. 최근에는 용산 참사 등 재개발 과정 등에서 워낙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개발이 늦춰지는 일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곳에 집을 마련한다 해도 향후 5에서 10여 년간은 각종 공사 과정 및 분쟁 과정 등을 기다릴 각오도 돼 있어야 합니다. 또 이들 지역 가운데 일부는 가격이 너무 크게 올라서 경고음까지 들리고 있는 만큼 너무 서두르지 말고 시장 경기가 크게 호황이 아닐 때 저가 매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쿼드러플 역세권의 본 모습을 정확히 갖추고 있는 곳은 없고요. 따라서 그만큼 그 향후에 개통 시점에 맞추어서 주변 편의시설이나 교통 여건 개선된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현재의 투자보다는 미래의 그 시세나 주변 여건에 그 초점을 두고 투자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쿼드러플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뭐 강남권이나 도심권 등을 지나는 그 역세권 단지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역세권, 그중에서도 트리플, 쿼드러플 역세권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이 역세권 투자 관심 있는 분들 정보 챙기셨길 바랍니다.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윤홍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경제에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플러스입니다. 지난해 말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1인 가구 수는 317만 명이고요. 이 중에서 20, 30대 싱글 남녀의 수만도 무려 1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노총각 노처녀 이렇게 불렸을 텐데 요즘은 골드미스 골드미스터라는 소비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싱글족들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삶을 즐기면서 여유롭게 자신만의 생활을 펼쳐간다는 그런 부러운 생활 패턴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업계에서는 이들을 잡기 위한 경쟁에 치열하게 나섰습니다. 재테크 플러스 오늘은 싱글족을 위한 알짜 맞춤 마케팅을 쫓아가 봤습니다.
경제력을 갖추고 자신만의 삶을 만끽하며 사는 이른바 싱글족. 노총각, 노처녀의 고정관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하나의 소비 집단으로 성장한 싱글족. 그들을 겨냥한 다양한 싱글 마케팅을 알아보자. 현 소비 트렌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형마트. 그중에서도 고가의 가전제품은 트렌드에 가장 민감했는데 청소기, TV, 밥솥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아담한 사이즈가 인기라는 점. 혼자 쓰기에 편리하고 또 작고 아담해서 예쁘고 또 작은 이점으로서 가격도 또 저렴하니까 많이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혼자 독립을 해서요. 이제 좀 작은 것도 필요한 거 물건 사러 왔는데요. 오늘 보러 오니까 좀 작은 것도 많고 필요한 게 물건이 작게 나와서 혼자 쓰기에 좋은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기능만 살리면서 크기도 가격도 저렴한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요즘은 미니 가전 쪽으로 많이 출시되고 인기가 많은 편이라서요. 이런 제품들을 많이 이렇게 싱글족들이 이용하시고 예전에 소비 성향들은 이렇게 주부님들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탑재된 것들을 많이 이용하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싱글족들은 주 기능만 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이용하시고 계세요. 가전제품에 이어 싱글족의 소비 성향이 가장 많이 반영된 품목은 역시 식료품. 반쪽짜리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대량으로 구매했었는데 먹다 보면 버려지는 게 더 많아져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소량으로 구매하는 게 더 이익이 되더라고요. 혼자 사는 이들의 고충이 반영된 소포장 실속 판매. 요즘은 대가족화가 아니고 핵가족화다 보니까 가족들이 구성원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간단하게 드시는 샐러드 식품도 그렇고 또 야채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량으로 사시는 것보다는 소량으로 사시고 신선하게 더 맛있게 또 즉석에서 즐길 수 있는 이런 거리를 많이 만들어 드시기 때문에 요즘은 저희가 이제 소량 포장해서 많이 나가는 추세입니다. 채소나 과일뿐 아니라 밑반찬까지 필요 없이 많이 사지 않아 경제적 효과를 안겨주고 또 음식물 쓰레기까지 줄이니 효과 만점 싱글 마케팅 되겠다. 최근 싱글족의 인기로 덩달아 관심이 집중되는 한 업체도 있다. 과연 어떤 곳인지 찾아가 봤는데 호밥을 부지런히 만드는 게 식당인가요? 식당이 아니라요. 아침 도시락을 만드는 곳입니다. 호밥에 상큼한 과일까지 이 정도면 하루 출발이 든든해질 듯한데 그렇게 바쁘신 분들이나 이제 좀 혼자 사시는 젊은 층들이 많이 이렇게 선호하시는 편입니다. 당당한 싱글족이 되기 위해 체력은 필수. 여기에 만족스러운 맛과 영양에 입소문이 자자하단다. 고객 수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만 1000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뉴 같은 경우에는 한 20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갖고 최소한 6달 정도는 겹치지 않게 매일 하루는 죽, 하루는 샌드위치, 하루는 샐러드, 덮밥, 롤, 과일 종류고요. 이렇게 매번 바뀌어가면서 종류는 이제 제품마다 다 바뀌어가면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출근 준비 시간 절약되는 도시락 이용 가격 월 99,000원. 그런데 그 가방은 뭔가요? 이거는 보온보냉 주머니입니다. 그 제품의 맛의 신선도와 그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제품을 넣어서 배송하고 있습니다. 아침 도시락의 유통기한은 8시간. 따라서 이른 새벽부터 본격적인 배달이 시작된다. 지금쯤 출근 준비하시느라 일어나셨을 거예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아침 식사. 오늘은 그 유부초밥하고 과일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가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아침도 몇 번 거르고 또 혼자 해 먹으려다 보니까 또 여러 번 또 지각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침을 좀 많이 안 해 먹었었는데요. 친구 소개로 저렴한 비용으로 아침밥 배달해주는 업체가 있다 그래서 알고 먹었는데 양도 만족스럽고 맛도 만족스럽고 여러 가지 면으로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뭘 먹을지 고민 덜어주고 동시에 건강까지 챙기는 아이디어 서비스. 저 같은 싱글족들 아침밥 거르지 마세요. 화이팅! 세 번째로 찾아간 싱글 마케팅. 불러주시면 뭐든지 해드립니다. 최근 혼자 사는 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심부름 업체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화 한 통이면 어디든 달려간다는데. 제가 이번에 출장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애가 있어서 너무 걱정이 돼서 업체 문의를 드리게 됐어요. 싱글족이 늘면서 애완견에 대한 관심도 급증.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심부름 업체가 찾아간다. 그럼 잘 좀 부탁드립니다. 경찰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애완견 맡기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주로 혼자 사시는 분들, 하기 힘든 일들, 가구 재배치나 뭐 간단한 이사, 형광등 갈기, 그리고 못 받기 그런 것도 있고요. 생활용품 같은 거, 간단한 거 배달 문의도 오고요. 당당한 싱글족이 불편 없이 사는 최고의 서비스. 100% 신뢰를 기본으로 일하기 때문에 이용자 수도 상당하다. 하루에 보통 600건에서 700건 정도 문의가 들어오고요. 요금은 1,000원에서부터 20만 원까지 심부름의 힘든 정도에 따라 그렇게 요금이 따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밀려드는 전화. 예, 최대한 빨리 갖다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이 급하게 휴대폰이 필요하다 그래서 갖다 드리려고요. 정신없이 집을 나서다 보면 작은 소품들 빼먹기 십상인데 하찮은 잔심부름까지 임요완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가게를 운영하는데 제가 지금 오늘 중요한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핸드폰을 놓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집에 혼자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가져다 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좀 이게 심부름 업체가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 특이한 심부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공중화장실에서 휴지가 떨어져가지고 휴지 사다 달라는 분도 계셨고요. 여자분이 길 가다가 힐이 부러져가지고 구두도 대신 갖다 드린 적이 있고요. 심부름 업체에서도 싱글족이 많아진 요즘엔 간단한 생필품을 대신 사다 달라는 주문들까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좋죠. 굉장히 이렇게 이런 업체들도 제가 또 자택근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닐 때 이렇게 시키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변해가는 사회 구조에 발맞춰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싱글 마케팅. 이렇게 그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가 계속되는 한 위풍당당 싱글족 더 이상 외롭지 않겠다. 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시간입니다. 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분양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기존 주택이 거래가 중지된 것과 대조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과열을 빚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올 하반기에는 서울 수도권의 유망 신규 분양시장을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소유자분들은 이 새로운 분양하게 되면 눈이 번쩍 띄실 텐데요. 오늘 내 집 마련의 좋은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서브 부동산 연구실의 정태희 주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상반기 인천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계속 불씨가 살아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과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고 하죠. 언제까지 지속될지 일단 분위기부터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2009년 하반기가 절반 정도 남았는데요. 연말까지 현재와 마찬가지로 분양시장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분양시장은 혜택이 많기 때문에 분양 성적이 좋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정책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규제를 정권 초부터 꾸준하게 완화를 해왔는데요. 네. 최고 1년에서 10년이었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단축시켰고 또 양도세도 2010년 2월 11일까지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해주거나 면제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이 분양가인데요. 입지가 뛰어나고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에서 분양가가 저렴한 단지들이 많았던 것도 수요자들을
끌어들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청라지구에서 분양한 단지들이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로 분양가가 책정이 돼 분양에 성공을 했고, 그랬었죠. 또 분양가가 저렴한 다른 단지들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수도권 전 지역의 은행과 비은행권을 대상으로 DTI 규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분양과 미분양 아파트는 제외가 된 것도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건설사에서 분양 아파트의 좋은 금융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당분간 적어도 양도세 혜택이 있는 내년 2월 초까지는 분양시장의 열기가 식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미분양된 것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DTI 규제와 상관없이 금융 혜택도 받으면서 내년 2월까지는 양도세도 혜택이 있다. 네. 다 분명히 탐나는 조건임에 분명한데, 그럼 수요자들은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겠습니까? 네, 현재 그 보금자리 주택 그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인데요. 그렇죠, 예. 수요자들이 그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청약 대상이 청약저축통장 보유자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수의 그 청약 예보금 가입자들은 보금자리 주택의 사전 예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 보금자리 주택 이외의 유망 분양 물량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청약 예금 가입자 중에서 청약 가점이 높은 분들은 보금자리 주택 민영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셔도 되겠지만, 입지 시기나 그 전매 제한 기간 등을 따져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유망 물량, 유망 지역, 다시 말해서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관심 갖는 건 당연하다고 하겠는데, 이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전반적으로 일단 먼저 한번 살펴보죠. 네, 올해는 그 지역별로 그 특성이 명확하게 나눠지는데요. 네. 서울의 경우에는 은평 뉴타운과 왕십리 뉴타운, 또 흑성 뉴타운, 고덕주공 1단지 재건축 등 그 서울 도심의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들의 물량이 많습니다.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들의 특징을 보면 모두 서울 도심에 위치를 해서 입지나 교통 여건이 좋고, 또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많이 하기 때문에 투자 가치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분양가 책정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인천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 경제자유구역에서 분양이 됩니다. 네. 송도국제도시와 청라지구, 또 영종 한울도시에서 분양이 되는데요. 송도국제도시와 그 청라지구는 사업장마다 청약 경쟁률이 높았고, 또 입주를 한 단지들은 그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등 이미 분양 검증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분양 물량도 분양이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영종 하늘도시도 장기적인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을 전망입니다. 또 그 경기 지역은 택지지구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요. 올해 그 판교신도시와 광교신도시, 또 별내지구, 삼송지구, 관양지구, 포일지구 등 유망 분양 물량이 많습니다. 판교신도시와 광교신도시는 이미 검증이 됐고, 네. 나머지 택지지구들도 입지나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수도권의 큰 그림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서울에서 유망 지역은 어디고, 이 어느 정도 지역이 어느 정도 물량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네, 상반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분양이 잘 된 단지를 점검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표를 잠깐 보시면 올해 그 성적이 좋았던 그 주요 단지들인데요. 대부분 그 평균 경쟁률이 10대 1을 넘었고 최고 127대 1을 기록한 단지들도 있습니다. 네. 청약 가점도 최고 60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재를 하나씩 살펴보면요. 용산 그 효창동 푸르지오의 경우 용산공원과 국제업무 단지 개발, 그리고 한남 뉴타운, 한강변 르네상스 등 그 개발 호재 후광 효과를 봤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용산은 그 서울의 핵심 유망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작구 흑석동 센트레빌의 경우에는 흑성 뉴타운에 위치해 있는데요. 일부 층에서는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지난 7월 개통된 지하철 9호선 역세권이기 때문에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돼 현재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구로구 고척동 벽산 블루밍의 경우에는 주변에 영등포 구치소 이전이나 돔 야구장 건설 등 그 개발 호재 그렇죠. 외에도 또 좋은 계약 조건이 효과를 발휘한 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9제곱미터의 경우 분양가가 3억 1,800만 원 선으로 계약금 10%에 중도금 50%를 무이자를 대출을 해주고 예. 발코니 확장도 무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입주가 내년 11월로 비교적 기간이 짧지만 예. 입주 시까지 1억 6천만 원이면 입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전세 가격으로 입주가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최근 전세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전세입자 등 실수요자에게 관심이 많았던 단지들입니다. 올해 서울에서 남은 분양 물량도 이와 비슷한 입지나 개발 호재를 갖춘 단지가 많습니다. 동작구 본동 5구역을 재개발한 삼성 레미안의 경우 지하철 9호선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강남에 접근이 쉬운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고덕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고덕 아이파크도 지하철 5호선 고덕역을 도보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강남역으로의 접근이 역시 쉽게 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외에도 성동구 금호동이나 왕십리 뉴타운, 동작구 흑석동, 사당동, 그리고 또 강동구 둔촌동 등도 강남으로의 접근이 수월하고 예. 개발 호재가 많은 용산구 동자동이나 또 효창동, 은평 뉴타운 등도 관심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대가 큰 만큼 잘 못 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전세가 가격뿐 아니라 물량도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서울도 괜찮지만 경기도권을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경기도 지역에서도 굉장히 유망한 단지들이 많이 분양이 되고 있고 네. 상반기도 많이 분양이 됐습니다. 경기도 주요 단지의 경우에는 평균 경쟁률이 대부분 10대 1을 넘어섰습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인기가 네. 많은 편인데요.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008년 12월 입주를 시작할 때만 해도 입주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로또에서 미운 오리로 전략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프리미엄만 3억에서 5억 원 정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이 높은 지역이고 분양 물량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광교 신도시의 경우에도 입지상 판교 신도시보다는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지난 7월 서울 용인간 고속화도로가 개통이 됐고 또 신분당선 연장선도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명품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내지구의 경우에는 서울 강남으로 접근성이 좋고 또 지하철 8호선 연장 호재가 있기 때문에 네. 기대 심리가 반영이 돼서 유망 지역으로 꼽히고 또 의왕시 내손동과 포일동의 경우에는 도로 하나를 두고 평촌 신도시와 마주보고 있어서 그렇죠. 평촌 생활권에 속하고 또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을 통해서 서울로의 접근이 쉽기 때문에 수도권 수요자뿐만 아니라 노후된 평촌 신도시의 수요자들도 관심을 갖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남은 물량 역시 기반 시설이 체계적으로 조성되는 택지지구의 인기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판교 신도시와 광교 신도시의 분양 물량이 남아 있고요. 평촌 신도시와 인접한 의왕 포일지구와 안양 관양지구, 또 은평 뉴타운과 인접한 고양 삼성지구 등도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 자체가 얼마나 잘 지어졌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기반 시설도 중요하고 교통도 중요하고 이 모든 걸 꼼꼼하게 따져보니까 서울과 경기 쪽 10대 1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천도 예외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물량이 거의 다라고 보셔도 그렇죠.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또 올해 상반기에 분양 열풍이 불었던 진원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분양은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SK건설이 A31 블럭에 분양한 SK뷰가 최고 2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분양가가 저렴하고 개발 호재가 많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남은 물량 역시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업무단지에서 분양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청라지구도 입지가 좋은 블럭에서 분양 물량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처음 선을 보이는 영종하늘도시는 6개 건설사가 7개 블럭에서 총 8,800여 가구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네, 서울, 경기 그리고 인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지역들은 모두 다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요로 하고 있는 지역이고 당연히 경쟁이 높다 할 수 있는데 이 수요자들은 이렇게 개괄적인 정보도 좋습니다만 뭔가 좀 눈여겨볼 지역을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올해는 유망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그 말씀드린 지역이나 단지들이 모두 유망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에서는 은평 뉴타운을 좀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저렴한 편이고 단지 규모나 쾌적성 또 지하철 역세권 등 거주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췄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판교 신도시 분양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 초기인 광교 신도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광교 신도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명품 신도시로 조성이 되고 교통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판교 신도시와 더불어 경기 남부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또 인천의 경우에는 송도국제도시와 청라지구가 유망한데요. 송도국제도시는 현재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제컨벤션센터와 동북아 트레이드타워 또 특급호텔, 국제학교, 국제병원 또 저 가운데 보이는 것이 중앙호수공원인데요. 이런 기반 시설들이 속속 완공이 됐거나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그림의 윤곽이 나오고 있어서 수요자들의 그 신뢰도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청라지구도 첨단 국제금융 거점과 함께 또 테마형 테마파크형 골프장 그리고 로모 테마파크 또 하회단지 등 관광 레저 단지로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송도와 마찬가지로 관심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왕에 내 집 마련한다면 지금처럼 뭐 여러 가지 기반 시설도 잘 돼 있고 특이한 테마를 갖고 있어서 사람들 기억에 오래 남는 곳 이래야 뭐 프리미엄이 붙거나 거래도 잘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실수요자를 사는 거는 뭐 지역이 아니라 내 집 한 채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알짜 물량을 고르는 방법도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그 수요가 꾸준한 지역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수요가 꾸준하려면 그 교통 여건도 좋아야 되고 기반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또 생활 환경도 쾌적해서 주거 만족도가 높아야 되겠습니다. 뭐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추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요건에 맞는 곳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분양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주변 시세에 비해서 너무 비싸지는 않은지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고 분양가가 저렴하다 하더라도 입지나 그 단지 규모, 마감재 등을 따져봤을 때 적정하게 책정이 됐는지도 네. 살펴볼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금이나 전매 제한 기간 등 정부 정책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을 선택하되 그 호재의 성격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미 검증된 그 지역의 인근 분양 물량이면 더욱 좋겠는데요. 뭐 앞에서 보셨지만은 신규 분양 아파트도 주변 지역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분양 단지 중 프리미엄이 형성된 곳을 파악하고 또 그 이유도 분석해 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지역들은 어차피 경쟁이 심해서 경쟁 심한 지역별로 보다 보면 이게 과열 우려도 있고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하셨던 뭐 100대 200대 이렇게도 일어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가 됐건 그래도 모두 다 옥석을 다 잘 구려내는 건 아니니까 필요한 부분들이 어딘지 내게 맞는 지역이 어딘지 살펴보시는 지혜 얻으셨기 바랍니다. 부동산 서브 부동산 연구실의 정태희 주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컴퓨터에서 문서, 사진 같은 대용량 파일이나 여러 가지 파일들을 한꺼번에 전송하려면 압축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씁니다. 사실 국내 소프트웨어는 워드 프로세서와 이런 압축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거의 시장이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해외 소프트웨어들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국내 점유율 1위를 다루고 있는 압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트 소프트의 RGB입니다. 한 번쯤 써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영상 개발 업체가 이 정도로 홀로 우뚝 두각을 드러내며 설 수 있었던 이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무엇보다 실패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패기였다면 이제는 빌 게이츠처럼 세상을 바꾸고 있다.
바꾸고 싶다라는 의지를 드러내는 이분, 이스트소프트의 김장중 대표를 퍼스트클래스에서 만나봅니다. (1993년) 5명의 직원으로 시작해 IMF와 벤처몰락이라는 험난한 파고를 넘어온 젊은 기업 이스트소프트. 그 당시 무료 배포라는 독특한 배짱 마케팅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그 성과는 대단했다. 최근엔 자체 개발 게임 프로그램 카발 온라인으로 해외 진출을 펼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국민 소프트웨어를 넘어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의 김장중 대표를 퍼스트클래스에서 만나보자. 저희 이스트소프트는 1993년도에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회사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한글 워드 프로세서 21세기라는 제품을 출시하면서 법인 설립이 되었고요. 다만 그 후에 그 제품이 성공하지 못하고 밀려나면서 좀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도에 RGB라는 제품이 개발이 되었고 인터넷 디스크라는 제품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2005년도에 카발 온라인이라는 게임이 출시되면서 현재 알틀주로 대표되는 인터넷 소프트웨어 사업군, 그리고 인터넷 디스크 비즐하드로 대표되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사업군, 그리고 카발 온라인으로 대표되는 게임 사업군, 이렇게 3개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외산 기술과 저희 회사 자체 기술을 접목을 해서 이중 엔진 구조의 안티바이러스, 안티스파이웨어 소프트웨어로서 이제 알약이 개발이 돼서 출시가 된 것이고요. 저희가 개인 사용자에게 무료라는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간 단위로 해서 약 1,750만 정도의 사용자가 저희 알약이라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국내 최고 사용자를 보유한 백신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이런 넓은 사용자층을 기반으로 저희가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을 검증받은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공공시장, 기업시장, 그리고 해외 진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툴즈 소프트웨어가 개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가 무료이고요. 그 중에 일부 제품은 기업이나 관공서에서조차도 무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크게 흐름으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소프트웨어가 과거에는 패키지 형태로 판매되고 그리고 영구적인 사용권을 매매하는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인터넷 환경 하에서 소프트웨어들도 모두 서비스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서비스화 되었을 때 가능한 다른 수익 모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용자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최소한의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지속적인 개발 확보가 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알툴즈 제품군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만 광고라든가 사업 제휴 등을 통해서 일부 매출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넓은 사용자 기반으로 한 제품의 어떤 안정성 그리고 품질을 경쟁력으로 해서 기업과 관공서에는 유료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수익원입니다. 일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제품의 성능 그리고 품질, 안정성을 검증받는 단계가 지난해였다면 이제 이를 통해서 매출을 시현하는 시기가 이제 올해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관공서 시장의 경우에는 보안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소위 말하는 국정원에서 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만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정원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조달 품목으로 등록을 하기 위한 사전 단계가 CC 인증이라는 게 있고요. 그 CC 인증 준비를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CC 인증을 마무리하고 공공기관에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을 하면 이전에는 저희가 알약이라는 제품을 기업에는 팔 수가 있었지만 공공부문에는 아예 팔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 자격을 획득한다는 의미에서 저희 회사가 신규 매출원으로서 이게 확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는 기술, 저희가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특허 기술인데 이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신제품이고요. 이 제품을 이용하면 최근 기업 내에서의 대부분의 정보는 파일을 단위로 해서 유통이 되는데 이런 파일을 기반으로 한 정보 유통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보안 그리고 백업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앞으로 이 제품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업무용 소프트웨어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게임 사업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던 건 2002년도인데요. 그 당시는 저희가 R집 그리고 인터넷 디스크 두 개의 제품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서 이제 저희가 안정적인 매출원을 확보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국내 시장의 크기도 워낙 작았고, 그리고 두 가지 제품군 자체가 이제 어떻게 말하면 시장 초기 단계의 제품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국내에서 성장하는데 한계가 좀 있다고 보았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미 사업의 규모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분야로의 진출이 좀 절실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원래 게임을 이전에도 개발해서 출시한 적이 있었고요. 저도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 회사의 주요 개발자 분들이 게임 개발을 매우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리고 게임이라는 분야가 저희가 잘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이 굉장히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게임 분야로의 다각화를 결정을 하게 됐고요. 이 게임 부문은 게임 부문대로의 또 성장을 위해서 다음 단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카발2입니다. 카발 온라인은 카발이라는 자체적인 세계관과 스토리가 존재하고요. 이를 개성해서 앞으로 10년, 20년간은 이런 타이틀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카발2를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연말께에 국내에 소개가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발2 이전에 하울링 소드라는 신제품을 저희가 이제 출시 예정에 있는데요.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국내에 출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달에 1차 클로즈드 베타 테스트라는 걸 실시를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기존의 카발 온라인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다른 형식의 게임이지만 역시 좋은 게임이고, 저희가 저희 별도의 개발사랑 약간 협력 개발 형태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막바지 단계이고요. 곧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게임이 기존의 카발 온라인이라는 제품 하나를 통해서 그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매출을 내고 있었다면 제품군이 확보가 더 되면서 좀 더 게임 부문도 크게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창업하고 이제 만 16년째가 됐는데요. 16년 동안 사실은 국내에서 주로 사업을 해왔습니다. 다만 2006년도부터 게임이 해외 진출을 해줌으로써 저희가 저희 전체 매출액의 약 40% 가량을 해외에서 냈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현지법인 설립을 했고, 현지법인에서 현지화, 제품의 현지화 작업과 현지 마케팅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은 내년 정도면 이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서 자체적인 어떤 비즈니스 순환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이제 내년이면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해외 시장에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나이가 젊은 편이라 경영 철학이라고 부를 만한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대학생 시절에 창업을 하면서 했던 생각은 소비자에게 또는 일반 대중에게 욕먹지 않고 가능하다면 존경받을 수 있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도 되도록이면 저희 회사가 존경받는 회사로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회사로서 계속 성장해 갔으면 하는 게 나름대로의 경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작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1차 변신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회사의 어떤 규모라든가 공신력, 그리고 사회적 책임 등등 이런 면에 있어서 한 단계 변화를 겪었는데요. 여기까지가 우리 회사 그리고 제가 가진 꿈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를 거쳤다고 보고 있고요. 저의 꿈 그리고 저희 회사의 계획은 저희 회사가 만든 제품 그리고 저희 회사의 이름이 전 세계에서 알려진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게 꿈이고요. 그 정도의 인지도와 또는 사용자들로부터의 신뢰를 받는 회사가 될 수 있다면 그거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일일 것이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 회사의 어떤 질적, 양적인 성장도 크게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는 게 저희 회사의 가장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네, 어느새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올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4%로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가계 대출은 7.5%포인트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0%대로 마이너스가 아닌 이제 긍정적인 성장의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이런 경제 주체들의 예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늘고 있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임에 분명합니다. 가계부채, 이 보기 신 시청자분들이 직접 부채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 개선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센 경제매거진 함께 하시면서 부채도 좀 줄여보시는 방안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